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세계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몇 페이지 피냐면 124페이지입니다. 자, 124페이지 피기 전에 앞으로 오면요, 우리 새로운 단원에 들어갑니다. 자, 새로운 단원의 이름은 4단원,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은 어떤 단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원에서 세계사, 특히나 서양사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서양에서 근대화가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소단원 1에서는 산업혁명, 그 전까지는 농업혁명, 신석혁명으로 이어졌던 농업사회에서 어떻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자, 이 단에서는 우리 프랑스 혁명, 자, 시민들의 힘으로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어서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발전이 있어요. 자, 우리 미국은 누구의 식민지였을까요? 그렇죠,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생각하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또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요, 과거에 신학로가 개척되면서 누구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19세기에 불어온 뭐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념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독립하는 과정을 배울 거고요. 마지막 4단원에서는 제국주의의 등장과 충돌에 대해 배울 겁니다. 제국주의가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국가가 한 나라가 힘을 강력하게 키워가지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식민지로 만들어서 자기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소단원을 배울 거고요. 한 장 넘겨서, 자, 오늘부터는 가장 첫 번째 근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었던 산업혁명에 대해서 산업혁명과 이와 관련된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우리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산업혁명은 어디? 영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산업혁명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가지고요, 자, 영국이란 나라가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안정이 있어야지 그 토대로 해서 산업혁명을 하겠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꽃을 피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맨 첫 번째로 뭘 공부할 거냐면, 자, 영국이란 나라가 의회 정치가 발달을 합니다. 의회 정치, 두 개의 혁명을 통해서 의회 정치가 확립이 되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꽃봉오리가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국이 어떻게 의회 정치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전에 앞서서, 자, 영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영국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영국은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영국은 또 뭐가 유명할까요,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 축구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또 영국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그렇죠, 영국은 신사의 나라, 강대국이었던 나라. 자,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영국에서 의회 정치가 발달했다고 하는데 의회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까지 어떤 단계를 밟았는지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본격적으로 의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자, 선생님 좀 지도 덕후예요, 여러분. 이렇게 뭘 그려봤습니까? 영국이란 나라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자, 그러면 영국 밑에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영국 밑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굉장한 앙숙이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옆에는 도보 해협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는 영국 해협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리고 좀 위쪽에 가보면은, 자, 이 섬의 이름을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을 담아서요,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일랜드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영토는요,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이 끝에 부분, 북 아일랜드 부분을 포함하는 이러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자, 영국이라는 영토는요, 산 덩어리의 나라가 아니라요, 몇 개가 붙어있는 연방 국가 형식을 띱니다. 자, 이 위쪽 지역, 자, 이 위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코틀랜드라고 불러요, 여러분.
랜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코틀랜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스카치라는 사탕 아시나요? 커피만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아무튼 스코틀랜드는 이런 체크무늬의 치마 같은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그게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스카치라는 사탕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 잘 모르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 뭐가 있냐면 웨일즈라고 부르는, 왜라고 쓸게요. 웨일즈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이라는 도시는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게 런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영국이란 나라의 지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따로 독립되어 있고요. 자 이런 지형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여러분 자 나가봅시다. 자, 영국이란 나라는요 이 섬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 누가 살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토르 아세요 여러분? 토르? 토르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멸리라는 망치죠. 자 그러면 토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한쪽 눈이 없는 외눈박이신 오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러분 토르의 동생은 누구예요? 자 뭐 장난꾸러기의 신 로키가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 어느 신화에서 따온지 아시나요? 맞아요. 이 신화는 북유럽 신화에서 따온 겁니다. 이 북유럽 신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켈트족의 역사라고 불러요. 즉 이쪽 지역은 누가 살고 있었다? 켈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의 신화를 우리 북유럽 신화라고 부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오딘이나 토르, 로키,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따서 마블 영화 토르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로 그 신화 속 토르의 무기가 멸리르라는 병개를 부르는 망치였어요 여러분. 자 그러다가 자 켈트족이 잘 살고 있다가요 어디서? 자 오른쪽에서 누가 흉노족들이 한나라한성을 설치해서 고조선을 멸망시킨 중국의 한나라가 흉노족을 정벌하면서요 흉노족이 나뉩니다. 그 일부 흉노족이 점점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 세임 기준으로 해서요 서쪽으로 쭉 나아가서 서쪽으로. 그래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유럽 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훈족을 피해서 흉노족을 훈족이라고 부르는데 훈족을 피해가지고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강을 넘어 이게 해협을 넘어서 영국에 들어간 게르만족의 일파가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불러요. 앵글로 우리가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앵글로 섹슨들의 나라. 잉글랜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이 여기를 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게르만족이 이동했다면요, 시간이 흘러서 9세기, 10세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있는 나라들, 자일리토의 나라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쪽에 있다. 노르스, 그래서 노르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르만들도요 갑자기 기후가 변하면서 먹고 살 일이 없어지니까 점점 아래쪽으로 배를 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노르만족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노르만은 뭘 떠올리시면 쉽냐면요, 여러분 바이킹 아시나요? 바이킹? 배가 길다란 배를 타고요 여기에 뿔이 달린 모자를 쓰고 다니는 바이킹들, 이 바이킹이 바로 노르만족들입니다. 특히나 노르만족 중에 한 명이었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디 프랑스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자 그러자 너무나 힘들었던 프랑스 왕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중세는 본거지의 사회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저번에 개관할 때. 그래서 누구를? 침략했던 노르만족의 리더였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을요 어디에? 프랑스 땅 일부를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지역, 요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노르만 윌리엄이 지배한 데서 노르망디라고 불러요 여러분. 노르망디 아시겠죠? 노르망디라고 부릅니다. 이 노르망디란 지역에 영주로 분봉을 해줬어요. 그래서 노르망디 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실질적인 봉건 지배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노르만족의 윌리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지고요 자, 영국에서 왕위가 비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왕의 누이가 노르망디 공에 시집을 갔었어요. 그러자 이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욕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좁은 땅을 가지는 것보다 위에 있는 커다란 섬을 찾아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합니까?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런던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런던 아래쪽에 있는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영국군을 물리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국 전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를 노르망디 윌리엄의 영국 정복이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이 노르망디족의 후예들이 영국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 연도는 1066년입니다. 자, 우리 영국 같은 나라는요, 우리가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이씨 이러는 것처럼 앞에 가문이 붙잖아요. 근데 영국 서양의 역사는 가문이 곧 왕조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노르만 왕조라고 불러요. 근데 노르만 왕조가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바람에 그 후대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넘겨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헨리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헨리 2세의 가문은 뭐라고 부르냐면 플랜테저네트 왕조라고 부릅니다. 플랜테저네트는 금작화라는 꽃이에요. 이 헨리 2세가요, 모자 위에다가 금작화를 꽂고 다녔기 때문에 그걸 따가지고 플랜테저네트 왕조라고 부른답니다. 자, 헨리 2세의 동생이었던, 아들이었던 존 왕이 즉위를 하는데요. 이 존 왕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렉랜드 킹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지왕, 땅을 잃어버린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노르만 자체가 프랑스의 많은 영지를 갖고 있던 프랑스 왕의 봉건 신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르망디가 영국을 지배했고요. 영국과 함께 프랑스 내에 수많은 땅들을 산재해 있었습니다. 봉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존 왕이요, 프랑스를 먹어보겠다는 야심 하에 프랑스를 쳐들어갔다가 루이 9세라는 왕한테 걔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별명이 실지왕이라고 부릅니다. 존 왕은요, 계속 뭘 수행해야 됩니까?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봉건 영주들, 귀족들의 군사를 뽑아 쓰려고 했는데 자꾸 전쟁에서 지는데 여러분이라면 군사를 보내고 싶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처절하게 반대를 하자 계속 다투다가 결국에는 존 왕이 누구한테? 봉건 귀족들한테 굴복을 합니다. 자, 굴복을 하면서 귀족들의 요구를 하나의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서가 뭐냐면 대헌장이라는 겁니다. 대헌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왕은 봉건 귀족들, 봉건 영주들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과세할 수 없다. 또는 군사를 집에 마음대로 머무르게 할 수 없다. 또는 군역 대납금이라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신 돈을 내요. 군사를 보내는 대신. 그 받은 돈으로 용병들을 사는데 그걸 군역 대납금이라고 하는데, 군역 대납금을 함부로 과세할 수 없다라는 걸 담은 게 대헌장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이 대헌장은 누구의 권한을 제한한 겁니까? 그렇죠, 왕의 권한을 제한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한 군주제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힙니다. 왕을 누가? 문서로서 또는 그 밑에 있는 귀족들, 신하들이 왕의 권한을 제한한다 해서 제한 군주제가 되는 거고요. 이 대헌장이 쭉 발달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그 내용을 그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자, 에드워드 1세 때, 아직까지 플랜테저네트 왕조의 에드워드 1세 때 뭐가 등장하냐면 세계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모범의회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의회는 뭐냐면 여러분, 각 지방에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요,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정치를 담당하는 걸 의회라고 부릅니다. 그 의회가 최초로 만들어진 때가 에드워드 1세 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범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의회가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모범의회예요. 의회가 뭐라고요?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런던으로 와서 정치에 관해서 논의하는 걸 의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숙적이었던 프랑스랑 싸움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100년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100년 전쟁의 연도는 여러분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혹시나 설명드리면, 자, 1337년부터 1453년 동안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랑스 영토 내에서 벌인 전쟁이 100년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전쟁은 100년 동안 쭉 지속되지 않고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싸우고 휴했다가 다시 싸우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영국 세력들이 강해서 프랑스를 거의 정복할 뻔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성녀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급격하게 샤를 6세가 힘을 얻어가지고 쭉 밀고 올라가서 다시 영국을 완전히 영국 섬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실질적인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랑스의 승리로 영국은요, 자신들이 어떤 나라인 걸 섬나라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쟁에서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 10년 있다가 장미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장미 전쟁이 뭐냐면, 자, 플랜타지네트 왕조가 물러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랭카스터라는 왕조였어요. 근데 랭카스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빨간색 장미였다면 랭카스터가의 대비되는 요크가의 상징은 흰색 장미였습니다. 그래서 랭카스터가랑 요크가랑 서로 어떻게 하려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툽니다. 그게 뭐냐면 장미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장미 전쟁으로 누가? 랭카스터가 이겼고요. 랭카스터가의 하위 가문이었던 튜더가가 그때부터 다시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튜더가 유명한 사람은 헨리 8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장미 전쟁으로 누가? 튜더가가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등장하는 게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헨리 8세 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대륙에서는 독일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루트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가 뭐라고 했죠?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면지부 판매라든지 성직자의 결혼 문제, 성직자의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크게 대두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자, 오직 신앙으로서 구원을 받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종교, 신교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자, 이 헨리 8세는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에스파냐에서 데리고 온 캐더린이라는 왕비는요 딸만 주구장창 낳았어요. 그래서 헨리 8세는요, 나 진짜 아들을 갖고 싶다 했는데 때마침 캐더린의 시녀 중에 앤 불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앤 불린의 매력에 푹 빠진 헨리 8세는 앤 불린이라는 여자는 분명히 나의 자식을 낳아줄 것이다, 왕자를 낳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캐더린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의 교황과 사이가 좋았는데요, 자, 이 헨리 8세가 로마 교황한테 나 이혼하고 싶다, 교황님아, 나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고 싶다. 캐더린이라는 여자는 딸밖에 안 낳았다.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다니까 교황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교황은 당시 옆에 있던 에스파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파냐의 눈치를 보느라 헨리 8세의 이혼 요구를 결사 반대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화가 난 헨리 8세가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랑 등을 져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영국 국교회라는, 자, 교회의 수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라 왕이 되는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영국 국교회는 지금도까지 여러분 존재하고요. 우리 서울에 가면 성공회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성공회라는 종교가 영국 국교회를 받아들인 종교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 펠리페 2세, 에스파냐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영국의 절대왕정 시기라고 부릅니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절대왕정이 찾아왔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청교도 혁명을 맞이하기 전까지 영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우리 영국에서 모범의회부터 발달했던 의회 정치가 어떻게 확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청교도 혁명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청교도 혁명. 자,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별명이 처녀왕이었어요. 우리 미국에 가면은 버지니아라는 땅이 있죠. 미국의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고 했죠?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버지니아는 누구한테 바쳐진 땅이에요? 처녀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바쳐진 땅입니다. 버지니아란 뜻이 처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처녀왕으로 평생 남편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렸지만 단 그 누구하고 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서거를 하자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을 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근처 지역에서 그 밑에 있는 가문에서 왕을 얻어와야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얻어오냐면 이때 당시 스코틀랜드에는 메리라는 사람이 즉위하고 있었고요. 메리의 아들이 제임스 6세였습니다. 이 제임스 6세를 누가? 영국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누구로 왕에 앉힙니까?
제임스 1세로 앉힙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부터는 어떤 왕조가 시작되냐면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돼요. 제임스 스튜어트였기 때문에 스튜어트 왕조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영국은요 그 전까지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아무리 절대 왕정, 왕의 권한이 강했다고 하더라도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굉장히 현명한 여왕이었습니다. 자, 내가 정치하는, 내가 절대적 권력을 부리지만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누구를 배려해 줍니까? 영국의 옛 전통이었던 의회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다른 나라 에스파냐 전쟁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아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배려해줬기 때문에 의회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든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좋은 관계로 지속이 되다가 이 제임스 1세는요 뭘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자, 왕권 신수설을 강하게 신봉하고 오히려 이러한 관련된 논문도 쓴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왕의 권한은 누가 준 거다? 신이 나에게 내렸기 때문에 나는 지상에서 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국민들은 누구에게 복종해라? 나에게 복종해라. 절대적인 왕권, 그 절대 왕권의 사상적 배경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강력하게 신봉했던 제임스 1세는 뭐예요? 영국의 지배자가 되지 어떻게 합니까? 의회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요. 뭐합니까? 전제 정치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의회, 영국의 전통이었던 의회에서는 반발심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청교도란 말을 씁니다. 청교도는 뭐냐면 우리 종교 개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 신교의 여러 계파 중 하나입니다. 자, 청교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퓨리턴이라고 불러요. 퓨리턴. 여러분 혹시 집에 정수기 있으신가요? 자, 정수기 브랜드 중에 명칭이 뭐예요? 퓨리케어란 정수기 있죠. 퓨리파이. 에서 따온 말이에요. 퓨리파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퓨리턴들은 뭐예요? 정화시킨 사람들, 정화시킬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우리 헨리 8세 이혼 문제로 카톨릭으로부터 등을 돌린 다음에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근데 되게 이게 웃긴 게요. 자, 지배자만, 즉 교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요, 신부님한테서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그 지도자만 바뀌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 예식, 미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톨릭 걸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을 하자면요, 신부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미사를 지내는 그런 시스템이 영국 국교회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카톨릭에서 등을 지인 신교 일파였던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더럽혀져 있다. 우리는 카톨릭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세력인데 왜 우리가 이 카톨릭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자,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있던 카톨릭의 제도들을 정화시키자라고 해서 이름이 청교도, 퓨리턴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시겠죠? 퓨리턴은 뭐다? 신교의 일파입니다. 신교. 새롭게 만들어진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일파로 청교도는 뭐예요? 신교란 뜻입니다. 자, 제임스 1세는요, 스코틀랜드 자체가 뭐예요? 가톨릭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이가 안 좋을까요? 청교도를 별로 좋게 안 보겠죠. 그래서 청교도를 탄압하고요, 의회 정치, 의회 권리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참고 참았던 의회에서요, 의회가 딱 열리자 누구한테? 제임스 1세한테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문서가 뭐냐면 권리청원이란 걸 냅니다. 핵심 내용이 뭐예요? 왕은 뭐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 그리고 인신의 자유, 왕은 함부로 우리 영국 백성들을 함부로 구속하거나 또는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신체의 자유를 해야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와 자의적 인신 구속 금지를 토대로 하는 권리 청원을 제출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자, 제임스 1세였던 찰스 1세는요, 받아들이는데 기분이 몹시 안 좋았겠죠. 그래서 받아만 들이게 하고 승인한 상태에서 바로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회를 다시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딱 행합니다. 완벽한 전제 정치를 시작했겠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스코틀랜드는 이때까지 영국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영국이 차지하기 위해서 찰스 1세를 필두로 해서 스코틀랜드랑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전쟁을 벌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자, 돈이 바닥난 찰스 1세가요. 의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 좀 내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의회가 열리자마자 그동안 왕이 했던 안 좋은 것들을 따박따박 반발합니다. 그래서 뭐 대간주라고 해서요. 이걸 딱 때리니까 짜증이 난 찰스 1세가 당장 어떻게 해버려요? 의회를 다시 닫아버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디서? 이번에는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자,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아일랜드 누가?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어떻게? 찰스 1세가 다시 의회를 연 다음에 야, 싸워야 된다 쟤네들이랑 나한테 군사권을 달라.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쟤네들을 무찌르겠다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곤란하겠죠. 왜? 자기네들 의회를 싫어하는 왕한테 군사력을 넘겨주자니 전지정책이 뻔한데 그래서 의회는 아예 왕에게 군사를 주는 걸 반대해버립니다. 그 법안을 만들어버려요. 왕이 군대를 지휘할 수 없다라고요. 그러자 완전히 화가 난 찰스 1세가요. 좋아, 너희들 나랑 해보자 이거지. 좋아,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의회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내전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뭐예요? 자, 의회파, 의회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1642년에요. 자, 치열한 내전 끝에 의회파를 이끌었던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요. 새로운 군대, 철기군을 만들어가지고 네스비 전투에서 누구를 왕당파를 크게 무찌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스코틀랜드로 도망쳐 있던 찰스 1세를 잡아다가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 역사상 최초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크롬웰은요, 철저한 청교도에 빠진 인물입니다. 청교도의 상징이 뭐냐면요, 부를 낭비하지 않고요, 철저히 뭐예요? 엄격하게 제한된 생활을 살았던 게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롬웰이 지배했던 영국은요, 약 11년 동안 전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숨막히는 사회였습니다. 주말에는 교회밖에 못 갔고요, 축제를 열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여유를 두지 않고 철저히 종교에만 빠진 생활, 철저히 자제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 청렴한 생활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크롬웰이 법안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법안이 뭐냐면 항해법이란 법을 만들었습니다. 항해법은 누구를 견제한 거냐면, 자, 우리 이 위쪽에는요, 니덜랜드라고 해서 저지대의 땅이란 뜻의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래쪽에는 벨기에가 있고요, 위쪽에는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 국명과 동시에 지명입니다.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랑 벨기에는요, 유럽 대륙보다 저지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이 17세기 초에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뭘로 잘 나갔냐면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자, 인도에서 물건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가공한 다음에 프랑스나 영국에서 팔아먹는 중개무역이 발달했는데 크롬웰은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영국의 물건은 오직 영국에서만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항해법을 만듭니다. 항해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영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은 영국에서 만든 배거나 또는 그 오는 물건의 원산지 배만 인정을 한다. 그 말이 뭐냐면요, 자, 과거에는 인도에서 후추가 옵니다. 이 후추가 어디를 거쳐 오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거쳐가지고 네덜란드 배에 실어져가지고 영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후추가 영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영국 배에 후추를 실어가지고 오거나, 또는 인도 배에 후추를 실어가지고 영국에 온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타격이에요? 중개무역을 했던 네덜란드에게 타격이겠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짜증이 나가지고 영국이랑 시비가 붙었고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겨버립니까? 영국이 이기면서 네덜란드의 전성기는 저물어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독재를 하다가요, 크롬웰이 다행히 죽습니다. 59년도에 죽고요. 그 아들도 실패를 하고 이어서 다시 왕정 복고가 됩니다. 우리 크롬웰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나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가 없었다. 그래서 우린 차라리 누가 지배하는 게 낫다? 왕이 지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 왕정 복고를 하고요. 처형당했던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다시 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독재 정치, 전제 정치를 시작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카톨릭 가까웠기 때문에요. 카톨릭의 인권을 봐주는 이런 것들, 관용선언이라고 해서 카톨릭들도 정부 관리로 등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점점 영국을 카톨릭으로 몰아가고요. 왕이 지 멋대로 정치하는 전제 정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 거예요? 의회의 권리를 무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찰스 2세가 죽고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즉위를 했는데요. 제임스 2세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내전을 겪었던 영국 의회는요. 더 이상 내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무리 못 같아도 좀만 참자. 얘가 어차피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 얘가 죽을 거고 그럼 다른 사람, 의회에게 친숙한 인물, 친한 인물을 왕으로 앉히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우리 제임스 2세가 아들을 얻습니다. 등남을 하자.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회가 누구를? 네덜란드에 시집을 가 있었던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와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윌리엄 3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넘어와라. 그럼 우리가 너에게 뭘 주겠다? 공동 왕 자리를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메리와 윌리엄 3세가 네덜란드로부터 영국으로 어떻게 와요?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임스 2세가 무서워가지고 영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독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청교도혁명처럼 직접 싸우지 않고요.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로운 혁명이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의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자, 메리와 윌리엄 3세가 공동왕으로 추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확실히 의회의 권리를 확실하기 위해서 권리장전을 승인시킵니다. 권리장전의 핵심 내용은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군대를 부릴 수 없다. 그리고 자유적인 인신 구속 금지한다. 이런 것들을 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자, 윌리엄 3세가 죽고 메리가 죽은 뒤로 새롭게 하노버 왕조가 들어섭니다. 조지 1세를 왕으로 데리고 와서 하노버 왕조가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발달했냐면 자, 입헌군주제 조금 더 나아가서 뭐가 발달하냐면 내각 책임제가 발달해요, 여러분. 자, 이때 영국은요 토리당과 휘그당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정당이 발달을 하고요. 이 정당에서 승리한 선거를 통해 승리한 정당이 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그 내각이 정치에 책임을 지는 내각 책임제가 확립이 되면서 영국의 정치가 안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정치적 안정으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이 내용은 뭐다? 결국에는 의회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왕의 힘, 전제정치를 실시했던 왕의 힘을 낮추는 것, 제한하는 것이다. 그럼 뭐다? 권리청원도 인정을 했고 권리청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명예혁명을 권리장전이 받아들여졌고 이를 통해서 왕의 힘을 누가 제한했다? 의회가 제한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됐고 더 나아가서 내각 책임제가 구성이 됐고 이를 통해서 뭘 얻었다? 정치적 안정을 얻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